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문 열어줘. 나 얼어 죽을 것 같아. 영하 10도의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파와 함께 한방눈이 내리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저는 아들의 차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차창을 스르륵 열고 어머님은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이제 어머니랑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요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고 저는 한파와 한방눈이 쏟아지는 고속도로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봤던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물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으로 복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배 최정임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작가님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68배의 나이, 제 손에는 평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굳은 살과 미세한 흉터들이 마치 지도처럼 손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죠. 20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청산과부가 되었고요. 그 뒤로 제 인생은 오직 하나, 아들 민석이를 키우는 일로만 채워졌습니다. 동두천의 낡은 섬유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와 먼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제 청춘은 실타래처럼 풀려나갔죠. 이른 새벽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바늘을 잡기도 힘들었고 여름이면 땀이 천을 적셔 몇 번이고 다시 작업해야 했어요. 고된 노동의 대가는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희미해진 시력,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아들의 미래였죠. 공장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사느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제게는 민석이 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만 존재했죠. 저는 아들이 저처럼 고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어엿한 가장으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평생 기도했죠. 그것이 제가 이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기도가 현실이 될 기회는 아들의 결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겉으로 보기엔 싹싹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언제나 뭔가 계산하는 빛이 서려 있었죠. 저를 볼 때마다 제 형편을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결혼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가 함께 제 단칸방을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잘 오지도 않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오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죠. 민석 씨가 큰 사업을 구상 중인데 시작하려면 저희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대출도 나온대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집 한 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옆에 있던 민석이는 머리만 극적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곧 대박 날 사업이라니까요. 제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지금 투자하면 확실하다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확신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는 말, 대박 날 거라는 말. 그런 말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빈말들과 다를 게 없었죠. 저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제 마지막 보루이자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그 돈이 없으면 저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막막했거든요.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할 터였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렇다고 복지관이나 쉼터 신세를 진다는 것도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어미가 되어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는 죄책감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번이 민석이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면 어쩌나? 제가 돈 때문에 아들의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민석이와 지연이는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조금 강하게 제 결심을 종용했죠. 그들의 방문은 더 이상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님도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데 보내지 않을게요. 지연이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을 걸어 잠갔던 자물쇠를 스스로 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구에 앉아 낡은 통장을 내밀었을 때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기계적인 질문에 간신히 대답하며 해지 서류에 이름을 적었죠. 전액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숫자들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두툼한 돈뭉치가 봉투에 담겨 제 손에 쥐어졌고 저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단칸방 문을 열자 민석이와 지연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건네자 민석이는 짧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잘할게요. 지연이는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마움보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서려 있었어요. 돈을 가방에 넣은 민석이는 곧바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서 먼저 갈게요. 부동산 사람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그들은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부동산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단칸방은 유난히 더 춥고 넓어 보였습니다. 이제 제 수중에는 다음 달 생활비로 쓸 몇십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는 낡은 창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창밖에서는 예고도 없이 올해의 첫눈이 솜털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답기보다는 스산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어가는 눈송이를 보며 저는 제 마음에도 차가운 눈이 쌓여 모든 온기를 덮어버리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텅 빈 통장처럼 텅 빈 제 방, 그리고 하얗게 쌓여가는 눈.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은 이미 제 손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그저 창밖의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이 눈처럼 차갑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민석이의 통 큰 제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죠? 이번 주말에 강원도에 새로 생긴 온천 호텔 예약했어요. 뜨끈한 물에 몸도 담그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 들떠 있었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제 마음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다. 이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저는 낡았지만 가장 아끼던 외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들떴어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싶었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민석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대와 달리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민석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지연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간간히 오가는 대화는 날씨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러게요, 어머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이 어두워지며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보였던 눈은 금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맹렬한 눈보라로 변해갔어요. 차창을 거세게 때리는 눈발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앞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의 어깨가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지연이는 창밖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차가 왜 이러지? 갑자기 민석이가 중얼거리며 차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는 이내 갓길에 위태롭게 멈춰 섰어요. 주변에는 오가는 차량 하나 없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들판과 세찬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어머님, 잠깐 타이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저희가 볼게요. 어머님은 잠깐만 나와서 뒤쪽 좀 봐주시겠어요? 뭐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함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도 아무런 의심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순간 살을 애는 칼바람이 제 뺨을 핥히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몸을 웅크리며 차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익숙한 제 손가방이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하얀 눈 위에서 초라하게 뒹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운전석에 다시 올라타는 민석이의 냉정한 뒷모습과 조수석 문을 닫으며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짓는 지연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섞여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아, 지연아.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절규는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를 따라 뛰어보려 했지만 눈에 발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새빨간 후미등이 하얀 세상 속에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하나의 점으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제 심장 소리와 귓가를 때리는 거친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던져진 낡은 가방처럼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채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온 아들이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눈발이 제 얼굴을 때리는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죠.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현실에 대한 아득한 불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갈 수가 있을까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가운 눈송이들이 제 머리와 어깨 위로 무심하게 쌓여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제 주변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어요. 시간의 흐름도 추위도 잊은 채 저는 사라진 차의 방향을 향해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발끝도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제 인생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평생 헌신한 세월들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저는 그 하얀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고속도로 갓길. 이대로 이곳에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마저 얼어붙어 버린 걸까요? 저는 그저 눈밭에 던져진 제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몸은 이미 감각을 잃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쓰러지려는 찰나 멀리서 희미한 경광등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고속도로 순찰차였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저를 발견한 젊은 경찰관은 기겁하며 저를 차 안으로 옮겼어요. 히터의 뜨거운 바람이 꽁꽁 언 얼굴에 닿자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저에게 갈 곳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저를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임시 쉼터로 데려갔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희망의 집. 아이러니했어요. 그 이름과 달리 그곳의 공기는 희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듯한 노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사무적인 절차에 따라 짐을 풀고 배정받은 2인실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침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한 할머니가 저를 삐딱하게 훑어보았어요. 또 한 명 들어왔네. 댁은 자식한테 쫓겨났어. 아니면 돈 떼었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그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다시 뜨개질에 몰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제 룸메이트인 오복희 여사였어요. 시장에서 평생 장사를 했다는 그분의 말투는 거칠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차라리 위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보다는 그냥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다음 날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들의 연락처를 복지사에게 건넸습니다. 아드님께 연락을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다 제 앞에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죠.
고객님의 요청으로 해지된 번호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아들의 주소지를 조회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는 훨씬 더 잔인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거주하시던 아파트는 지난달에 이미 매각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해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 돌아갈 집이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제 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겁니다. 온천 여행은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죠. 저를 완벽하게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잔인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고속도로에서도 터지지 않았던 울음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 서러운 통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왜 저를 낳았을까요? 왜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을까요? 왜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살지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복희 여사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어설픈 위로 속에서 저는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68배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낯선 쉼터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밤을 새우던 날들,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끼니를 거르던 날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평생을 바친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복희 여사의 잠꼬대가 들려왔어요. 그분도 분명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들 모두가 그럴 테죠. 자식에게 버림받고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갈 곳 없이 이곳에 흘러들어온 사람들. 저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혼자 서 있을 때 보았던 그 눈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끝없이 내리는 눈.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추웠어요. 아들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평생 믿었던 사랑이, 그 순수했던 마음이 그리웠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것만이 걱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들도, 집도, 평생 모은 돈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허공만 응시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라지는 빨간 후미등,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제 모습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죠. 낮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과 잔인한 현실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어요. 제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복희 여사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최 씨. 언제까지 시체처럼 누워 있을 거야? 복희 여사는 제 침대맡에 거칠게 걸터 앉았어요. 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고 사연 없는 줄 알아? 시장에서 푼푼이 모은 가게, 큰아들놈 사업한다기에 넘겨줬더니 홀랑 말아먹고는 빚쟁이들 피해서 나 몰라라 도망갔어. 그래도 난 이렇게 살잖아. 왜? 억울해서. 그놈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두 눈으로 걔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봐야 하니까. 복희 여사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깡도 없어? 이대로 죽어서 그 잘난 아들 며느리 소원 풀어줄 거야? 그 말이 제 굳어있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 그것은 패배였어요. 아들 내외가 가장 바라는 결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희미한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날 오후 쉼터의 지역 봉사단체에서 수거한 헌 옷가지들이 커다란 포대에 담겨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쓸모없는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블라우스, 색바랜 아이옷, 해진 면바지. 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천의 감촉을 더듬었어요. 까슬한 리넨, 부드러운 순면, 매끄러운 실크. 수십 년간 공장에서 만져왔던 익숙한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출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천 조각을 집어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복희 여사에게서 작은 바늘과 실을 빌려 낡은 가위로 천을 네모 반듯하게 오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정성껏 꿰매고 익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늘이 천을 꿰뚫고 실이 그 뒤를 따르는 단순한 행위에만 집중했습니다.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을, 꽃무늬 옆에는 줄무늬를, 색과 무늬가 어우러지며 작은 면이 되고 그 면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어갔어요. 흩어지고 버려진 것들이 제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과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한 땀 한 땀 꿰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늘을 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장에서 일하던 그때처럼 정확하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잃지 않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평생 갈고 닦은 이 손재주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몰두한 끝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기자기한 조각보가 완성되었습니다. 버려진 천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고운 빛깔을 띠고 있었어요. 완성된 조각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제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닮아 있었어요. 조각나고 버려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최 씨.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무심한 척 제 작업을 지켜보던 복희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헝겊 쪼가리가 아니라 예술작품이야. 이런 걸 어디서 배웠어? 공장에서 평생 하던 일이에요. 옷 만드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조각보를 만들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이 제 손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각각의 조각보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제 슬픔을, 어떤 것은 제 분노를, 어떤 것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바늘과 실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복희 여사는 제가 만든 조각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최 씨, 진짜 재능이 있어. 이런 걸 그냥 여기서만 만들기엔 너무 아깝다니까. 이제 68인데 뭘 하겠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거죠. 제가 쓸쓸하게 웃자 복희 여사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두 손과 이 기술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해가 지는 게 두려웠어요. 밤이 오면 또 악몽을 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조각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저는 완성된 조각보를 조심스럽게 개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희망의 집 휴게실은 잠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역 대학교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봉사를 오는 날이었거든요. 24살의 박서준이라는 학생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의 더듬거리는 손을 참을성 있게 잡아주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법까지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서툰 솜씨로나마 수업에 참여했지만 저만은 늘 창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제 조각보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저에게 스마트폰은 아들 내외가 저를 버릴 때까지 들여다보던 차가운 문명의 이기일 뿐이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새로운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준이라는 학생이 수업을 마친 뒤 우연히 제 곁을 지나게 되었어요. 제 무릎 위에는 이제 제법 여러 점이 된 조각보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그의 시선이 제 작품 위에서 멈춰 섰어요. 저는 그가 쳐다보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어르신, 이걸 전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건 그냥 조각보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겼지만 서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순수한 경탄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미디어학과 학생인데요. 이런 작품은 처음 봐요. 색감의 조화도 놀랍고 바느질도 정말 정교하세요.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공장에서 평생 일했어요. 섬유공장 재단사였죠. 제가 짧게 대답하자 서준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그럼 진짜 전문가시네요. 이런 손재주를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는 저를 어르신이 아닌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존중 어린 태도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준에게 제 과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섬유 공장에서의 삶,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야기, 그리고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일까지.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들을 그냥 여기에만 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작가님의 작품과 이야기를 보여줘야 해요. 서준은 온라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제 이야기를 함께 적으면 분명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제가 손사래를 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복희 여사가 답답하다는 듯 제 등을 퍽 쳤습니다. 최 씨는 바보야? 하늘이 동아줄을 내려줬는데 그걸 안 잡겠다고? 믿져야 본전인데 뭘 망설여. 당장 하겠다고 해.
복희 여사의 현실적인 호통과 서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제 작품을 가장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구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브랜드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정임의 매듭, 끊어진 인연 대신 새로운 세상을 잇는다는 의미로요. 완벽해요. 정임의 매듭,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서준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열심히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믿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서준이 완성된 온라인 스토어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조각보 작품들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작가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서준의 말에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68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복희 여사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와, 최 씨 진짜 대단해 보이네. 이거 완전 프로 작가 같잖아. 이제 시작이에요. 곧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서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 제 작품을 사줄까요? 혹시 정말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과는 다른 맑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서준의 실행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세련된 디자인의 온라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뚝딱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는 작품 사진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겪은 비극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과정을 담담하고 진솔한 글로 풀어냈어요. 그는 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존경스러운 장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주문은 계정을 연 지 사흘 만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찻잔 받침으로 쓸 작은 조각보를 구매한 거예요. 팔렸다. 진짜로 팔렸어요. 서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저와 복희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고작 몇천 원에 불과했지만 저희에게는 수억 원보다 더 큰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복희 여사는 서툰 솜씨로 조각보를 포장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거 완전 대박 날 조짐이야. 최 씨,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냐? 에이, 설마요. 한번 팔린 거로 뭐. 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대박은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한 유명 라이프스타일 블로거가 우연히 정임의 매듭 계정을 발견한 거예요. 그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 사연을 장문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장인 정신과 인간 승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임의 매듭 온라인 스토어에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서준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자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작가님, 주문이 벌써 20개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밀려드는 주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쉼터의 휴게실 한쪽은 제 작은 공방이 되었어요.
낮에는 다른 노인들의 눈치가 보여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복희 여사는 자칭 오실장이 되어 주문서를 정리하고 재료를 관리하고 배송을 책임졌어요. 두 할머니와 젊은 대학생의 기묘한 동업은 쉼터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알려지자 쉼터에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고급천 조각과 바느질 도구를 기부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어요. 어떤 분은 할머니께 써달라며 새 재봉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최 씨, 이거 봐. 또 택배 왔어. 이번엔 실크 천이래. 복희 여사가 상자를 열며 감탄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다루던 값싼 천이 아니라 만져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천들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수백만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번 달 수익이에요. 재료비랑 배송비 다 빼고 남은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제가 오직 제 손재주만으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제 인생과 존엄성이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 비로소 최정임이라는 제 이름으로 세상에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뭘 했어요? 다 작가님의 실력이에요. 저는 그냥 세상에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복희 여사와 함께 쉼터 근처 작은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밥을 지어온 제가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거예요. 최 씨, 우리 진짜 해냈네. 복희 여사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해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을 기울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거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어요. 정임의 매듭은 단순한 온라인 스토어를 넘어 한국의 미를 알리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최정임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준이 말했어요. 작가님, 작가님의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떨렸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어요. 촬영 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한복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조각보 기법으로 만든 특별한 옷이었죠. 최정임 작가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뒤 저는 진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작가님, 저 팬이에요. 응원할게요.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쉼터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었어요. 복희 여사와 함께 보증금을 모아 시장 근처에 깨끗한 연립주택을 얻었습니다. 상가 건물 한쪽에 햇볕이 잘 드는 작은 공간도 얻어번 듯한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제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거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고 정임의 매듭은 단순한 온라인 스토어를 넘어 한국의 미를 알리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최정임 작가가 되었어요.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문 앞에는 차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얼굴이 서 있었어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루하고 초췌한 행색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기대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옆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사기를 당해서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을 버리고 온 그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매일 밤 어머님 꿈을 꿨어요.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진심으로 동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그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려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어요. 그들의 눈물과 사죄가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한참을 울며 용서를 빌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찬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동자가 제 얼굴이 아닌 작업실 한편에 쌓여 있는 고급 비단과 해외에서 수입한 특수 원단들을 향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간파했어요. 그들은 뉘우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성공을 냄새맡고 다시 기생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용서라,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하는 거겠지.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업실의 서늘한 공기처럼 차가웠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나도 생각이란 걸 좀 해봐야 하니.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줄 거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돌아가라고 했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용서받고 싶어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작업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희 씨, 그놈들이 왔어요. 뭐? 그 아들 며느리 말이야? 네.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복희 여사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놈들이 진짜 뻔뻔하네. 최 씨, 절대 속으면 안 돼. 악마는 뉘우치지 않아. 그저 다음 사냥감을 찾을 뿐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제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이의 모습과 오늘 무릎 꿇고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죠. 언제부터 그 아이가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 앞에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빗속에서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처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밝혀내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을 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구애는 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작업실 앞에 찾아와 하염없이 저를 기다렸고 밤낮으로 잘못했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들의 행동은 뉘우침이라기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괴롭힘에 가까웠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미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아들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속내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그들의 연락에 응해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새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빈손으로 용서만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엄청난 기회를 가져왔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좋은 기회를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어요. 아들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동남아시아 희소 전통 원단 독점 수입 계약서라는 허술한 서류 뭉치였어요. 엄마, 이 원단만 있으면 정임의 매듭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머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며 찾아낸 기회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서류의 허점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초기 투자금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 6개월 안에 원금의 3배는 보장할 수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투자금은 공교롭게도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제 연 매출액과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피까지 빨아먹을 작정이었어요. 저는 속내를 감추고 진지하게 듣는 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건데? 제 질문에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첫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는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 거니? 계약서에 명시된 현지법인 주소는 실제 하는 곳이야? 제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대답은 더 허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자 완전히 방심하고 말았어요. 이건 저희끼리의 비밀 계약이니 세금 문제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완전한 불법 거래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작업실로 돌아온 저는 모든 사실을 서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서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작가님, 이건 100% 사기예요. 사업 계획서도 엉터리고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돈을 주시면 안 돼요.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을 내야 해요. 다시는 작가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서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아들 내외를 다시 만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에 대해 논의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 내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코트 주머니 속에 서준이 알려준 대로 녹음 기능을 켠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 자세히 설명해봐.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제가 투자 의향을 보이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잊지도 않은 성공 사례를 늘어놓으며 허황된 약속을 남발했어요. 원금의 3배는 6개월 안에 보장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끼리의 비밀 계약이니 세금 문제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현금으로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사기 행각이 담긴 목소리는 제 코트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쥔 제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마지막 거미줄이 쳐졌습니다. 먹잇감은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알겠다. 일주일 안에 돈을 준비해 둘게.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서준과 함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녹취 파일이 담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취급하려던 경찰도 눈보라, 속 고속도로, 유기 사건과 명백한 사기, 미수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듣고는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와 동시에 저는 시청 법률 구조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과 사회적 성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노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변호사 김철민 씨가 무료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최 선생님,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과거 아드님에게 넘어갔던 아파트 구매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정 다툼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저를 치매 기가 있는 노인이며 자신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법정에서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며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고 강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셨어요. 저희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할 녹취 증거와 아파트 매각 후 그들의 호화로운 소비 행적이 담긴 금융 기록이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해외여행 경비. 그들이 제 돈으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초라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바느질한 단아한 옷을 입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를 버린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게서 제 인생을 훔쳐갔고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미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성공적인 사업체 정임의 매듭의 재무제표와 언론 보도 자료들은 제가 결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사업 자금을 빌린 것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김철민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은 원고를 눈보라치는 고속도로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사기 행각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판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자리에 조용히 앉아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강민석과 유지연에게 사기 미수 및 존속 유기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고 최정임에게 아파트 구매 자금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함께 즐기고 즐겼던 악연의 매듭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서준과 복희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최 씨. 이제 편히 살 수 있어. 복희 여사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과는 너무나 다른 맑고 화창한 날씨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얼거리자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제 힘으로 일어섰어요. 아들 내외에게서 되찾은 돈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힘으로 충분한 부를 이루었고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 돈을 더 큰 꿈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낡고 버려진 창고를 헐값에 사들여 몇 달에 걸쳐 따뜻하고 환한 공간으로 개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임의 매듭, 희망을 깃는 공방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희망의 집에서 만났던 다른 할머니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조각보를 만들어 보실래요? 정당한 임금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느낀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각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두웠던 공방은 금세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와 재봉틀 소리, 구수한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어요. 최 씨, 오늘 내가 만든 조각보 어때? 괜찮지? 어머, 정말 예쁘네. 색 배치를 잘했어.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가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방이 안정되자 저는 남은 돈 전부를 희망의 집에 기부하여 시설 개선과 노인 복지 프로그램 확충에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쉼터 원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 선행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정임의 매듭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서준은 아예 정식 직원으로 합류하여
온라인 사업 확장과 할머니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작가님, 이번 달 매출이 또 올랐어요. 해외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그럼 할머니들 월급을 좀 더 올려드려야겠네요.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공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대형 조각보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품에는 사계절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던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 쉼터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던 봄, 성공의 결실을 맺었던 뜨거운 여름,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나누며 평온을 찾은 풍요로운 가을까지 제 인생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작품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내 인생이 맞아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져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도 제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용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맺고 온기를 나누는 연대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공방을 가득 채운 할머니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조각보 작품에 마지막 바늘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매듭이었어요. 최 씨, 점심 먹으러 가자. 오늘 내가 쏜다. 복희 여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가요. 공방의 할머니들이 일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춤을 추었습니다. 69의 나이,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최정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작가님, 내년에는 해외 전시회도 해보면 어떨까요? 걸어가며 서준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할머니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저는 이 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완성된 사계절 조각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버려진 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이 되었듯이 산산조각 났던 제 인생도 다시 아름답게 꿰매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배신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공방 문을 열고 할머니들을 맞이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